반갑습니다. 모유수유 쉽게 하기 교육을 맡은 한경훈입니다. 모유수유 교육의 남자 강사여서 조금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의사이자 IBCLC입니다. 모유수유로 자란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대한모유수유 한의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한의원에서 임산부 진료와 수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IBCLC는 국제인증 수유 상담가를 뜻하는데 시험을 통해 인증되는 국제 자격입니다. 한국에도 800여 명이 있고요.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한의사, 의사, 간호사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모유수유 한의학회는 이런 IBCLC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출산을 앞둔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직접 수유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모유수유에 대한 염려를 줄여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유수유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출산 직후부터 산후조리 기간까지 이때를 대비해 출산 전에 어떤 점을 알고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금발의 백인이 밝고 따뜻한 집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유수유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각 전통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영역입니다. 더 멋지고 더 좋은 수유라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든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서 모유수유는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모유수유는 인류가 포유류의 일종으로 반복해온 본능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가장 오래된 문화입니다. 동시에 최신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과학이기도 합니다. 모유수유의 수많은 장점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유에 장점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유수유가 기본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했을 때의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모유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 엄마의 산후 회복에 유리하고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젖병을 관리하는 수고로움이 없어 편리합니다. 밤중 수유를 포함한 완전 모유 수유는 하루에 300kcal의 열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출산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이어트인 셈입니다. 분유에 소비되는 비용이 절약되고 엄마와 아기의 의료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일정 기간 자연피임 효과도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모유수유를 한 아기는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분유로 대신할 수 없는 면역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학적 이점 때문에 WHO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중에도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감염뿐만 아니라 당뇨나 암을 비롯해 소화기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모유는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전하고 두뇌 발달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나 분유가 대신할 수 없는 이런 차이는 종특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유의 종특이성이란 쉽게 말해 인간의 젖은 인간에게 딱 맞고 소의 젖은 송아지에게 딱 맞다는 말입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는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신화는 신화일 뿐이죠. 그래도 아기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우리의 건국 신화보다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이야기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모유수유 중인 여성이 가축에게 젖을 먹이는 해외 토픽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로마의 영웅 신화보다
뭔가 더 낯설게 들립니다. 종 특이성은 영양과 면역 등 모든 면에서 인간의 젖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 여러 가지 조심하고 계실 겁니다. 수유 중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또 어느 정도로 주의해야 할까요? 안전하고도 편안한 모유 수유를 위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에 금기인 술이 모유 수유 중에는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의해서 조금 마실 수 있습니다. 엄마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2% 정도가 모유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하지만 아기의 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어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의 아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중과 관련되기 때문에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엄마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후라 해도 술의 양과 수유 간격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략 맥주를 기준으로 한 캔 이하로 조절하고 마신 후 3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어떨까요? 흡연에 노출되면 전량이 줄거나 모유 중의 지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유의 지방은 아기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수유를 시작할 때 젖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사출이라고 하는데 그 사출을 방해합니다. 담배에 노출된 아기는 당연히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커지겠죠. 따라서 모유 수유 중에는 금연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위해 모유 수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유 수유 중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모유 수유의 이점이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금연이 최선이고 도저히 담배를 참을 수 없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서 모유 수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 등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커피일 겁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던 커피를 임신 중에 겨우 참거나 줄이셨을 텐데요. 수유 중에는 어떨까요? 커피를 통해 엄마가 섭취하는 카페인은 0.06%에서 1.5% 정도가 모유를 통해 전달됩니다. 커피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모유에 전달되는 카페인의 농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적은 양이지만 역시 아기의 미성숙한 대사 기능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어릴수록 더 민감하겠죠.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철분 부족을 야기하고 특히 하루 750ml 이상의 카페인은 아기를 지나치게 자극합니다. 자극된 아기는 동공이 커지고 활달하면서 잠을 잘 안 자려고 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2잔에 해당하는 300ml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지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들도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양합니다. 허용된 기준으로 마셨어도 아기에게 반응이 나타난다면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가 수유 중 약을 복용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중에는 그 특성에 따라 모유로 전달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무분별한 약물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상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유 중에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인 근골격계 통증은 마사지, 침, 추나 명상 등으로 근긴장을 이완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기나 비염 등 알레르기는 코세척이나 훈증 등을 먼저 활용합니다.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아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처방하는 의사와 상의해서 모유로 통과하지 않는 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항생제와 진통제 중에도 모유 수유 중에 비교적 안전한 종류가 있습니다. 복용할 때에는 모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유 직전이나 직후에 복용합니다.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복약 후 1시간에서 3시간 후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고 모유에 전달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유 중에 술, 담배, 커피, 약물 복용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과
이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좀 덜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수유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세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방법을 두루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세가 요람 자세인데요. 100번 설명 듣고 1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죠. 처음 시작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출산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관계자, 출장 산후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보건소 수유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제인증 수유상담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영상 자료도 많으니까 검색해보고 시도해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중 한 가지 자세는 좀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워서 젖을 먹이는 자세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겪는 일반적인 문제와 피로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방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간혹 이 자세가 적합하지 않은 분이 있지만 대부분 어렵지 않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중 수유에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꾸벅꾸벅 졸면서 수유를 하느라고 피로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와 나란히 누워서 수유를 하면 훨씬 편합니다. 누워서 수유하는 자세가 아기의 중이염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엄마가 앉든지 눕든지 상관없이 이 시기에 아기는 누워서 먹습니다. 중이염은 수유 자세와 상관없이 아기가 커가면서 종종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엄마가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모유 수유를 꾸준히 하기 어렵겠죠. 아프지 않고 편안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좋은 요령 가운데 하나가 누워서 수유하기입니다. 밤중에만 할 게 아니라 낮에도 좋습니다. 누워서 수유하기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요령이 필요한데 지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출산 후에 바로 시도해 보시고 어렵다면 자료 검색, 그래도 힘들다면 모유 수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유 수유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모유가 부족하지 않은데 막연한 불안과 오해 때문에 불필요하게 분유로 보충 수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보충 수유 때문에 모유 수유에 방해를 받으면서 실제로 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젖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생아를 기준으로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기가 하루 동안 8번에서 10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젖을 먹고 먹는 동안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를 낸다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아기가 하루 6번 이상 소변을 보고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옅은 편이면서 대변을 한두 번 본다면 역시 양호한 겁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태어난 후 이틀에서 일주 정도는 출생 체중보다 6에서 10% 정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몸을 적셨던 양수가 마르고 2, 3일간에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면서도 태변과 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이 정도의 체중 감량은 젖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태어나고 2주 안에 출생 체중으로 회복되고 꾸준히 체중이 증가한다면 전량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대변과 소변이 주는 신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나고 6주까지는 대변의 양이 중요하고 6주 이후로는 소변량이 중요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하루 두세 번의 변을 보면 정상이고 특히 처음 3일 정도는 타르색의 대변, 즉 검고 끈적거리는 태변을 봅니다. 점점 색이 황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6주까지는 대변이 매일 꾸준히 나와야 합니다. 6주 정도 되면 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아기마다 대변 보는 패턴이 다양해집니다. 어른들도 며칠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변비라고 하지 않듯이 아기도 6주 정도 지나면 특별한 이상 없이 일주일 정도 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흠뻑 젖은 소변 기저귀는 처음 2, 3일간 한두 개로 시작해서 6개에서 8개까지 점차 늘어갑니다. 6주 이후에 대변 횟수는 줄어도 소변 기저귀가 충분하고 체중 증가도 양호하다면 전량이 충분한 겁니다. 종종 젖을 다 먹인 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유를 줘봤더니 너무 잘 먹는 것을 보고 전량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에게는 빨기 반사라고 하는 신경 반사가 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도 입에 뭔가를 물려주면 반사적으로 빨게 된다는 것이죠. 빨기 욕구가 유난히 강한 아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젖이 부족하면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우선 모유 수유의 기초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젖을 물리는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합니다. 잘못된 자세, 잘못된 젖 물리기 요령은 엄마의 피로와 통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아기도 엄마 젖 먹기를 힘들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잘 빨지 않게 되고 잘 먹어주지 못하니까 젖량이 줄게 됩니다. 다음으로 젖을 완전히 자주 비워내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젖은 완전하게 자주 비워져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젖이 완전히 자주 비게 되면 뇌는 젖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젖 생산을 늘리도록 지시합니다. 다음은 밤중 수유를 확인합니다. 앞서 신생아에게 하루 8번 이상 수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에는 그 간격이 평균 2시간 정도라면 밤에는 간격이 늘더라도 5시간을 넘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밤잠 자는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젖이 오랫동안 비워지지 않으면 뇌는 젖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젖량을 늘려야겠다면 밤중 수유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직접 수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축을 해서라도 젖을 완전히 비워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젖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들이 산모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도와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최대한 자주, 남김없이 깨끗하게 젖을 비우는 것이 젖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유가 가장 좋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는 유축을 통해서라도 젖을 더 자주 완전히 비워줍니다. 출산하자마자 젖이 충분치 않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젖이 충분치 않아도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유두 자극을 해주는 것이 이후 젖 생산에 좋고 적은 양이어도 초유를 먹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출산 후 처음 2, 3일은 젖이 제대로 돌지 않고 끈적하고 아주 적은 양의 초유만 나올 때라서 짜내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유축은 3일 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수유나 유축 중에 유방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후유, 즉 뒷젖까지 완전히 다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을 늘려주는 침치료나 한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유제로 분류되는 양약이나 젖량을 늘려주는 한약 처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교육의 의도와 시간에 맞지 않고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은 뭘 더 알아야 하는지도 막연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모유 수유를 직접 해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모유 수유를 위해 출산 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 전에는 꽤 많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계획하지만 출산 후에 실제로 모유 수유를 유지하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모유 수유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유 수유의 시작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서입니다.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처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차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상당한 노력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결국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가 극복하기는 더 쉬운 편입니다. 왜 처음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처음이라는 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젖의 생성과 분비 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1기, 2기, 3기로 구분되는 유즙, 즉 젖생성과 분비의 과정입니다.
유즙 생성 1기는 임신 중기에 시작됩니다. 임신 중에 유방이 커지고 모유수유 준비가 시작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젖분비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젖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두를 짰을 때 이미 초유에 해당하는 노란 젖을 확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즙 생성 2기는 아기를 낳고 뒤따라 태반까지 나오고 나면 30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본격적인 모유 분비가 시작됩니다. 흔히 젖이 돌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태반 만출로 시작되는 변화이지만 이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자극을 주면 모유 생산과 분비가 더 잘 됩니다. 자극이 있더라도 바로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출산 후 2에서 3일 동안은 젖이 차는 느낌, 젖이 도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아직 젖이 차는 느낌이 없더라도 자극은 중요합니다. 이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프롤락틴 수용체가 앞으로 풍부한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젖도 돌지 않고 겨우 초유 몇 방울 나올 뿐인데 젖을 자주 물릴 필요가 있을까? 아기가 배고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분유라도 넉넉하게 먹여야 한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위장 크기는 5에서 15ml에 불과합니다. 한 번 나오는 초유의 양은 5ml, 즉 티스푼 하나 정도이지만 적은 양의 초유야말로 아기의 위장 크기에 딱 맞고 면역과 영양 성분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미성숙한 아기의 장에 가장 안전합니다. 양이 적은 대신 자주 먹여야겠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한두 시간마다 젖을 물리면서 초유만 먹이다 보면 아기 위장이 점점 커지고 그 사이에 젖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젖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기를 지나고 나면 출산 후 2주까지를 유즙 생성 3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젖 분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아기의 필요량에 맞춰가는 기간입니다. 그 조절은 유방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방에 젖이 가득 차면 덜 만들고 유방에 젖이 비워지면 더 만드는 과정을 통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젖량을 늘리기 위해 더 자주 완전하게 비우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같은 내용입니다. 젖 분비량이 안정되고 유지되는 유즙 생성 3기가 언제라고요? 출산 후 첫 2주 이내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한참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겠네요. 정리해보면 젖 생산을 활발하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는 유즙 생성 2기는 출산 후 2에서 3일 정도니까 보통 아기 낳고 병원에 있을 때고요. 유즙 생성 3기는 조리원에서든 집에서든 한참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병원 측에서 노력해야 할 내용은 넘어가고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와 가족이 미리 준비할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4단계,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 젖을 빨리기 시작합니다. 6단계, 갓난아기에게 엄마 젖 이외에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습니다. 8단계, 엄마 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입니다. 9단계,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개 젖꼭지, 즉 우리가 흔히 공갈 젖꼭지나 쪽쪽이라고 부르는 것을 물리지 않습니다. 4단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직 젖이 돌지 않고 아주 적은 초유만 나온다 하더라도 아기 낳고 가능한 한 빨리 첫 접촉을 해줘야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면 엄마의 마취가 깨자마자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병원에 요구하거나 그렇게 협조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단계 내용처럼 엄마 젖을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이기 위해서는 7단계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24시간 같은 방을 쓰는 것, 즉 모자 동실이 아니라면 아기가 보내는 수유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바로 젖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6단계와 9단계의 내용 역시 모자 동실이라면 해결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내가 출산하는 병원의 여건상 모자 동실이 도저히 어렵다면 적어도 신생아실에서 아기에게 임의대로 분유를 주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유축된 모유를 주더라도 인공 젖꼭지가 달린 흔한 젖병으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리개 젖꼭지나 흔한 젖병이 모유 수유를 방해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를 아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7단계 모자 동실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 동실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 있었던 수유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조산원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한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셨습니다. 모두 모유 수유에 유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자연분만이 기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지만 특히 조산원은 출산 직후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주고 젖을 빨게 합니다. 유즙생성 2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 역시 아기와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유즙생성 3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런데도 출산 후 15일째 되는 날 모유 수유를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하셔서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침대가 거실에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안방에서 지내고요. 굳이 집에서 모자 분리를 해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산후도우미로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기는 거실에서 내가 일하면서 볼 테니까 엄마는 방에서 쉬라고 한 거죠. 그럴듯한 말이죠. 하지만 이 시기는 아기가 밤낮 할 거 없이 수시로 먹을 때인데 아기와 떨어져 있으니까 방과 거실을 오가다가 지치고 아기 수유 신호는 미묘하게 놓치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더 심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더 자라고 깨우지 않고 아기에게 분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됐던 겁니다. 그 산모에게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누워서 젖 먹이면 더 편할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금방 알아차리고 바로 적용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분유 없이 모유만으로 하룻밤을 잘 보냈다고요. 아기를 바로 곁에 두고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먹이니까 수유 횟수가 늘었지만 이동할 거 없이 누워서 먹였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오히려 쪽잠을 더 자서 훨씬 덜 피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유즙생성 3기가 다 지나간 시점이라 그 후로도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이분 외에도 산후조리원에서 또는 집에서 아기와 떨어져 지내면서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다가 뒤늦게 함께 지내면서 전량이 늘어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완모까지 가능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에 모유 수유하느라 애쓰다 보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염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산모는 산후조리 기간에 잘 쉬고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와 밀착해서 애착 형성을 잘하고 모유 수유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장기적으로 아기와 엄마의 건강에도 좋고 육아 피로를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 기간에 아기와 엄마가 함께 지내면서 엄마는 오로지 모유 수유를 포함한 아기와 엄마의 애착 관계 형성, 엄마의 산후 회복, 그리고 아기의 안정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가사노동을 비롯해 나머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산후조리인 것이죠. 병원의 협조와 엄마의 노력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넓게는 사회 전체가 도와야겠지만 그에 앞서 아빠의 이해와 협조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빠가 젖병 물리는 것을 아빠 수유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유 수유에 있어 아빠 수유라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모유 수유 이외의 거의 모든 일을 맡아주는 것이겠죠. 모유 수유, 특히 완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젖병 관리가 필요 없고 분유 먹일 일이 없기 때문에 아빠는 그만큼 편한 면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WHO에서도 모유 수유를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모유 수유 확립과 아기와의 애착 형성, 산후 회복에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정신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죠. 산후조리원이나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갖는 의미도 원래는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 외에 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유 수유의 첫 단추를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낳고 어떤 산후조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모유 수유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출산할 병원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요구할 것과 개인적으로 대비할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의 의미와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그 시기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유 수유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출산 직후부터 산후 2주까지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수유를 하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의학 건강지식 더하기는 몇 가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지고 고집이 세진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약 36개월까지의 생애 초기는 돌봄과 애착을 통해 공감력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그 영향은 한 사람의 일생에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돌봄과 애착의 시작과 중심에 모유 수유가 있고요. 오래 한다고 하면 보통 돌이나 그 이상을 의미할 텐데 이유식을 거쳐 식사를 할 때인 돌 이후라도 엄마 젖은 좋습니다. 특히 두뇌 발달에 좋은 지방산이 돌 이후에 더 많아져서 아이들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홍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국제적 의약품과 약용식물 복용 기준에서 볼 때 인삼은 모유 수유 중 임의 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홍삼은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삼과 홍삼은 근본적으로 다른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홍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복용을 하더라도 모유 수유 중인 엄마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유할 때 식혜를 먹으면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식혜의 주 원료인 메가는 단유에 사용되는 처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식혜로 단유를 하기에는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단유 효과를 위해서는 볶은 메가를 가루내어 40g 이상의 고용량을 끓여서 복용하거나 물에 타서 복용합니다. 볶은 메가는 프롤락틴, 코르티졸, 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효과가 보고되어 있어서 모유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메가를 활용하더라도 전문 한의사의 처방을 통해 산모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단유 한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유 수유는 자연스러운 경험이고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좋습니다. 둘째, 수유 중 술, 담배, 커피, 약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모유로 전달되지 않도록 수유 간격을 고려해서 조정합니다. 셋째, 수유 자세와 전량 늘리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유를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출산 직후부터 2주간 아기와 엄마가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과 여건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다섯째, 모유 수유는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엄마가 편하고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남편부터 가족,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가 함께 돕고 지지해 줘야겠습니다. 막연하던 모유 수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한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모유 수유를 쉽게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를 참고하셔서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